김 대표님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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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띄어졌습니다. 예, 슬라이드 그러면 쇼 보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슬라이드 쇼 현재부터. 네, 제가 그래도 강산 선생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주세요. 네, 네, 네. 안철환 음, 선생님은요, 음. 전통농업연구소 대표이시기도 하고, 뭐 도시농업 운동을 이끌어 오시기도 하고, 지금도 퇴비 운동과 관련돼서 되게 열심히 진심을 하고 있어서 실제 저도 퇴비 만들기를 안철환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고요. 영상으로. 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온순한 협동조합도 만들어 어, 갖고 퇴비 만들기 활동도 네,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안철환 선생님 모시고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로 퇴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기 대표님 오늘이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방법도 하겠지만 어떤 퇴비 만들기의 의미라 그럴까 이런 거 같이 네, 한다 생각하면 되죠. 네, 네. 예, 그래서 총론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강론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후 과정에 더 세세하게 나올 것 같아서 겹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총론에 한번 비중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퇴비의 꿈 이르려다가 거위의 꿈이 생각나서 자원순환의 꿈으로 바꿨습니다. 그 거위는 날아가는 게 꿈이지만 우리 퇴비의 꿈은 흙으로 들어가는 게 꿈이죠. 그죠? 그래서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 다음으로 왜 안 넘어가지나? 다음으로 넘어갔네. 예. 먼저 요즘 잠깐 좀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들어서서 도시농업을 다 이게 지금 외면 내지는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신경 쓴 약간 스트레스 반 긴장 반 또 새로운 또 삶의 활력도 좀 느끼는 것 같고 뭐 그러는데 이번 과정에서 더더욱 느끼는 건 거버넌스 운동도 중요하고 공공기관을 끌어들여서 뭔가 우리의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력갱생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들어요. 근데 자력갱생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땅이죠. 응? 결국은 이제 이 공공기관의 땅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땅이 중요하겠다. 응?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땅 만들기 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새 더 절실하게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의 땅을 만들자. 살 수 있으면 사고 좋은 지주를 만나서 선한 지주를 만나서 서로 연대해서 흙을 살리는 운동을 해보자 이런 게 더 절감이 들고요. 오늘 주제도 결국 흙을 살리는 땅심 살리는 흙을 살리는 거죠. 근데 흙을 살리는데 기껏 살려놨더니 뺏어가지고 아파트나 짓고 도로나 닦고 이래버리면 뭐 공든탑 그대로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땅심을 살려도 그게 지속 가능한 땅심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살아생전만이 아니라 이후 세대까지도 그런 땅심이 계속 이어져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퇴비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사회적으로 또 어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살아있는 땅을 어떻게 후대에게 잘 물려줄 건가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그동안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대안이 모색됐는데 최근에는 토양 얘기를 한답니다. 결국은 온실가스 탄소를 잡는 거의 근본은 토양이지 않나. 토양을 살리는 게 기후위기의 어떤 큰 근본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공공기관에서도 다시 땅을 사들이고 있고 민간에서도 뭐죠? 그 내셔널 트러스트식으로 공동으로 땅을 사서 거기다 함부로 개발 못하게 토양의 근본적 본원적 기능을 유지하게끔 하자 뭐 이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농업이 상추 하나 길러 먹고 고추 하나 키워 먹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을 근본을 살리는
그런 운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핵심은 땅에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들고요. 오늘 제가 땅심 살리는 뭐 근본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그 땅을 어떻게 지켜갈 건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두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땅심을 살리려면 그 살아있는 흙이란 뜻인데 살아있는 흙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흙을 제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정돈을 해봤는데 하나는 물리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화학적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생명의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흙을 살펴보는 앵글이라 그럴까요? 관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흙을 물리적으로 볼 때는 흙의 삼상구조라 그래서 왼쪽의 모양을 하는 게 살아있는 흙의 물리적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흙을 이제 이렇게 추상화한 거죠. 도면으로 그림으로 추상화한 건데 우리가 흙이다 그러면 보통 바윗돌이 부서져서 흙 알갱이화된 것을 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반쪽짜리 흙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흙은 그런 흙 알갱이 부서진 돌 알갱이가 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반은 공기와 물이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 써 있듯이 유기물 5%가 이제는 차지하고 있다. 이 5%가 이제 생명의 흙을 좌우하는 근본이 됩니다. 물론 이제 5%만 달랑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50%의 흙 알갱이가 있어야 되고 25% 가깝게 물과 25% 가까운 공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런 게 돼야 유기물 5%가 이 안에서 자리할 수 있다. 그래서 5%가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생명의 흙, 살아있는 땅심을 살리는 근본이 된다 이 얘기죠. 사실 5%면 되게 비옥한 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국토의 유기물 함량이 2.8%, 3% 이하라 그래요. 근데 조사에 의하면 해방호 조사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유기물 함량이 4.8%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상당히 3%에서 5%가 기본이라고 보고 5% 이상 되면 아주 비옥한 흙인데 4.8% 정도면 그래도 비옥한 흙이었던 거죠. 그 흙이 거의 70년, 80년 만에 2.8%로 다운된 겁니다. 그러니까 2.8%를 우리가 갉아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모르게 선진국이 되고 도시국가가 되고 잘 살게 된 거는 사실은 이런 토양의 한 3%, 2%가량을 갉아먹은 것에 어떤 대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흙을 착취해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건데 그게 과연 잘 산 건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물리적 측면으로 살아있는 흙은 요런 모양을 하고 있다. 요런 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요런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측면으로 살아있는 흙은 뭐냐? 지금 이제 요새 뭐 스마트팜이니 뭐 식물 공장이니 또 더 나가서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딸기 재배는 거의 이제는 자연흙에서 안 합니다. 다 테이블 위에 흙을 깔아 놓고 토경 재배지만 반쪽짜리 흙이죠. 거기다 이제 인공 양액을 집어넣어서 딸기를 키우는데 이 인공 양액으로 줄 수 있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양분은 20가지가 안 된다 그래요. 요런 거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앞으로 이제 강사 활동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농사 짓는데 우리가 뭐 퇴비로 농사 지면 사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기본 상식이다 생각하시고 또 어디 가서 또 이런 전문 용어 얘기야 또 잘난 척하기도 좋으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가지, 16가지 하는데 근본 요소는 CHO다. 탄소, 수소, 산소죠. 그다음에 비료 5대 요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NPK, 칼슘, 마그네슘,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이죠. 석회, 고토 비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량 요소가 이제는 한 7가지 내지는 뭐 또 몇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만 철, 망간, 구리, 몰리브덴, 붕소, 아연. 요렇게 해서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요 정도인데 이게 이제 20가지 이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딸기니 뭐니 다 그렇게 키운다고 봐야 돼요. 근데 퇴비로 줄 수 있는 거는 이것의 2배 이상이라 그럽니다. 한 34가지인가 그렇다 그래요. 퇴비로 줄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이제 퇴비에도 없는 게 이제 자연흙인데 자연흙에는
88가지 이상이 있다 그래야 뭐 다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미량 요소까지는 인간이 충분히 토양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미량보다 더 극미량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로 쳐버린다는 거죠. 뭐 금도 발견이 된다 그래요, 자연흑에는. 근데 너무 극미량이라 이 과학자들은 이걸 없는 거로 쳐버리는 건데, 사실 그 극미량이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100가지 이상 되는 자연의 흙에서 난 걸 먹어줘야 사람이 제대로 생명력을 구가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빼버리고 20가지만 먹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생명의 본원의 힘을 지켜갈 수 있냐는 게 의문이라는 거죠. 한 예를 드는 게, 지금 우리가 보통 집에서 먹는 정수기물들이 아주 일반화됐죠. 저는 뭐 써본 적은 없고 구경만 해봤지만, 그게 물을 이용한 삼투압 방식으로 물을 정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미네랄이 걸러지니까 인공적으로 미네랄을 넣어주는데, 그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미네랄이 아주 편중돼 있거나 모자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판하는 사람은 그 물을 계속 먹으면 면역력이 결핍돼서 결국은 암이니 뭐니 각종 병에 걸린다는 얘기도 하는 걸 제가 한번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 자연이 주는 100가지 넘는 그 극미량, 측정도 안 되는 그 극미량까지 먹어줘야 우리의 몸이 제대로 생명으로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최근에 벌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벌을 하는 사람들이 장마 기간이나 추운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개들을 거기 장마와 겨울을 넘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먹이는데, 그 설탕 먹이는 과정에서 양분 부족으로 면역력 결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이 사라지는 게 그 면역력 결핍으로 이 환경의 변화, 뭐 외적 병해충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얘들이 취약해진다는 얘기도 하는 걸 들었는데, 또 비슷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흙의 소중함을 화학적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기후위기 하도 떠들어서 좀 요즘 사실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우려되는 바가 뭐냐면 기후위기에 희생양으로 농업을 몰고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드는 거야. 한 십몇 년 전에 유럽에서 퇴비로 키운 오이 먹었더니 병에 감염됐더라라는 뉴스를 제가 한번 보고 심각하게 제가 보면서, 야, 저 인간들 저러다 퇴비 못 쓰게 하겠구나. 퇴비를 만들었으면 오이 먹어서 병에 걸린다, 이런 식의 도식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새 진짜 퇴비를 못 만드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지금 시골 가도 농민들이 퇴비 안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다 잃어버렸고, 그냥 지정 퇴비 쓰게 하니까, 뭐 유기재배는 무조건 지정 퇴비 써야 되고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보조금 주고 이러니까 만들질 않는 거죠. 일반 관행농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초기에 98년, 2000년 그때 농사 배우겠다고 시골 다녀보면 동네 주변에 축분, 돈분, 개분 얻어다가 퇴비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이제 그 감염의 원인이라고 해서 축분 관리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축분은 1년 이상 발효시키지 않으면 못 쓰게 법으로 막아버리니까 다 수거해 가죠. 이웃들이 받아가서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퇴비 안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처럼 언젠가 좀 있으면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온실가스의 주범 내지는 온실가스의 보탬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이 자연적인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우려마저 하죠. 하여튼 그렇게 일단은 화학적 측면으로 살아있는 흙을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명의 측면이죠. 뭐 생물학적 측면이라 그럴까. 하여튼 생명의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본질일 거고요. 흙을 이해하는 근본이겠죠. 흙은 생명의 바탕이자 보고이고, 저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생명 현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흙이란. 그래서 흙은 어떤 이 생명의 어떤 이용 수단, 어떤 수단이자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 자체도 하나의 생명의
주체일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이 흙이 생명의 바탕이고 보고일 수 있는 것은 흙의 주인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유기물에서 얘기한 흙의 주인공 뭘까요? 미생물이죠. 흙에는 미생물을 지금 인간이 파악한 게 5%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모른다는 얘기야.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생명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거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저는 종교는 없지만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옛날 뭐 그 유대교겠지만 그 종교를 생각했던 사람들 선지자라고 한다면 뭔가 알았던 거죠. 왜 인간을 흙이 아니라 더러운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을까? 대리석이나 이렇게 그리스 조각처럼 깨끗한 돌로 만들면 멋있을 텐데, 그죠? 금덩어리로 만들면 더 폼이 날 텐데 왜 더러운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을까? 이미 옛날에도 토양학을 모르고 화학을 모르고 물리학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도 흙이 생명의 근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동양의 철학하고도 이게 상통합니다. 흙은 동양에서는 음이라 그랬죠. 이게 사실 정기적으로도 흙은 마이너스라 음이라는 게 되게 상통합니다. 의미가. 그다음에 어 양하고 음이 만나서 인간이 태어났다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 양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죠. 하늘과 흙이 만나서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좀 광범위하게 보면 다 통한다고 할 수가 있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리는 흙은 우리도 어머니라 그랬고 여성이라 그랬고 음이라고 봤고 하늘은 양이라고 봤죠. 잠깐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끄고. 예.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흙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오늘은 큰 주제는 퇴비지만 그리고 퇴비가 이제 살아있는 흙의 근본이죠. 근본이지만 어 퇴비만 갖고 흙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퇴비가 아닌 방법으로 흙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퇴비를 주지 않아도 흙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 자연농법 쪽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죠. 뭐 근데 이제 좀 그게 이제 뭐든지 과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근본 원리는 좀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퇴비 만들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인간도 자연의 생명의 한 측면으로서 그 자연의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주 인위적으로 퇴비를 만들지 않아도 흙은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취지로 먼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살아있는 흙, 다시 말하면 땅심 살리는 방법은 퇴비 외에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윤작과 혼작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윤작과 혼작. 윤작은 작물을 이제 서로 다른 작물을 이어 심는 거죠. 벼 심은 다음에 보리 심고 들깨 심은 다음에 마늘 심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윤작. 그 돌려짓기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혼작. 혼작은 아시죠? 혼작은 서로 다른 작물을 동시에 심는 겁니다. 같이 심어도 되고 옆에다 심어도 되고 아니면 하나의 작물을 주로 심고 또 다른 작물을 부로 심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섞어짓기라고도 하죠. 요게 이제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이제 간작이라고 있습니다. 간작. 그 사이짓기라 그러는데 주작물 있으면 그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다음 작물을 심는 겁니다. 오버랩되게. 그래서 이제 이어갈 수 있게 그걸 또 간작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윤작과 혼작이 저는 흙을 살리는 퇴비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저는 근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의 반대가 이제는 뭐겠어요? 반대는 연작이 있죠. 같은 작물을 계속 심는 걸 연작이라 그러고 또 한 작물을 그냥 때로 심는 걸 단작이라 그래도 헛짓기. 연작과 단작이 이제는 반대겠죠.
윤작과 혼작은 흙을 살린다면 연작과 단작은 땅을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윤작과 혼작이 어떻게 해서 땅을 살리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연농법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를 드는 게 숲속의 나무들인데 숲속의 나무들은 누가 퇴비를 주지 않아도 또 땅을 갈지 않아도 나무가 잘 살아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은 좀 과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윤작과 혼작은 숲을 닮은 경작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숲에는 다양한 작물들이 같이 살죠. 공생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공생을 하니까 땅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한 예로 제가 어디 백아수원을 한번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얼마나 토양 관리를 잘하는지 제가 목발 짚고 다니는 장애인인데 그 과수원에 목발 짚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목발이 푹푹 빠져 가지고 한 10cm씩 푹푹 빠져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바깥에서만 구경을 했는데 너무 그 흙이 감동적이어 가지고 그 노하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퇴비죠. 어 퇴비가 인제 저렇게 흙을 만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풀입니다. 풀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풀이 흙을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보통 유기농 유기재배 과수원은 녹비작물을 심는데 이 사람은 녹비작물도 안 심고 자연의 풀이 오게끔 냅둔다는 거야. 그리고 매년 샘플을 조사하는데 매년 그 종이 다양해진답니다.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연의 풀들이 온다는 얘기야. 점점 가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녹비작물을 한 가지만 심기 때문에 크기 단순해진다는 거야. 그 작물이 내리는 뿌리 깊이도 다 똑같을 거고 그 녹비작물이 또 뿜어내는 화학 물질도 다 똑같고 또 녹비작물 그 뿌리에 기생하는 미생물도 다 똑같으니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흙을 단순화한다는 점에서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자연의 풀을 냅두면 여러 가지 풀들이 오니까 내리는 뿌리의 깊이도 다를 거고 그 작물 잡초들이 뿜어내는 화학 물질도 다르고 그 뿌리에 기생해 사는 미생물도 다르니 토양이 저절로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토양의 구조가.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허리만큼 키운 다음에 그냥 예초기로 다 친답니다. 어? 그게 이제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윤작과 혼작의 어떤 원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식물을 다양하게 냅둬서 자라게 해서 흙을 더 강하게 해 준다. 아니 더 살아있게 해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윤작과 혼작이 좀 확장될 때는 확장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윤작과 혼작이 식물과 작물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식물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동물, 뭐 미생물도 들어가 있지만 소동물, 우리가 잘 아는 지렁이, 뭐 땅강아지 서부터 다양한 토양 내에 생명들이 다 자연스럽게 오게 하는 거죠. 또 그 토양 위에 사는 생명들도 윤작과 혼작에 의해서 다양한 생명들이 오는 거죠. 뭐 새에서부터 벌레, 뭐 요즘 우리가 강조하는 벌서부터 또 나아가서는 동물들. 저희 밭에는 이 겨울만 되면 너구리가 내려오고 쪽제비가 내려오고 뭐 새는 뭐 수리부엉이도 내려오고 이럽니다. 겨울에 산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밭에서 먹을 거 찾아 내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그 이 생물 다양성을 풍부히 해 주는 기본이 윤작과 혼작이고 윤혼작이 그런 다양한 생명계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더 확장되면 저는 윤작과 혼작 안에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사람을 자연과 대립된 개념이거나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죠. 나도 그 윤작과 혼작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자연계의 한 영역을 크게 울타리 쳐서 폐쇄시켜 놓고 반을 나눠서 한쪽은 그야말로 그냥 냅두고 다른 쪽은 사람이 들어가서 호미질을 했다 그럽니다. 어느 게 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졌을까요? 사람이 들어가서 호미질 해 준 데가 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냅뒀더니 우점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이 울타리 쳤다는 얘기는 식물만 있다는 얘기죠. 물론 공중에서 날아오는 생명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 사람이 들어가서 호미질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다양한 동물들도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숲이라는 거는 동물과 사람 포함한 하나의 생명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흙도 살고 생명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윤작과 혼작을 숲을 닮은 경작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숲과 소통하는 경작 방법이다. 요즘은 숲과 단절된 경작을 하죠. 그래서 숲과 경작지가 단절돼 있어 가지고 그 경계선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 경계선이 뭐로 오염되느냐, 뭐 대표적인 게 저거죠. 환삼동굴, 그다음에 뭐죠? 칡, 이런 넝쿨들로 그 경계선이 다 뒤덮이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밭과 숲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산녀벌레가 기생하고, 그런 데가 이 병해충의 숙주 역할도 하고, 그 경계선이 밭에도 나쁜 작용하지만 숲에도 나쁜 작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경계 완충지대에 대한 그 재고찰을 좀 해 봐야 된다. 옛날에는 그 완충지대가 오히려 비오톱 역할을 하고 소통의 중간 매개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단절돼 버리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작, 혼작은 숲과 소통하는 또 농사 방식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흙을 살리는 퇴비 외의 방법은 흙이 좋아하는 작물을 재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흙이 좋아하는 작물. 흙이 좋아하는 작물은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콩이죠. 응? 콩은 거름 안 줘도 되고, 어, 콩을 심고 나면 마치 누가 갈아 놓은 것처럼 흙이 아주 부슬부슬해지죠. 어, 더 나아가서는 흙이 좋아하는 작물 재배라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 땅으로 농사를 짓는데 내 땅 외에, 내가 내는 퇴비 재료 외에 인위적으로 밖에서 퇴비 재료를 끌어오는 농사 방식을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제 똥이나 집에서 나오는 유기물 다 퇴비로 만들지만 사실 그걸로 모자라서 저도 뭐 보조금 주고 싼 퇴비 얻어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항상 찝찝한 마음으로 쓰지만 그렇게 이제 위안을 하죠. 왜냐면 우리 밭에서 나는 걸 나만,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남들도 먹는데, 우리 걸 먹은 그 사람이 똥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겨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퇴비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위안을 합니다만, 원리적으로는 어 자기 쌈 만큼만 먹는 게, 자기가 눈똥만큼 먹는 게 원리적으로는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런 얘기죠.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은 외부의 거름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퇴비를 안 주거나 조금 줘도 되는 작물, 그래서 스스로 흙을 비옥하게 해 주는 작물을 적극 우리가 재배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콩이죠. 그럼 반대로 흙을 많이 망가뜨리는 그런 작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작물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채소와 옥수수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참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의 채소는 거의 물과 거름으로 키운다고 보면 돼요. 채소는 또 거의 질소를 엄청 좋아하는데 질소 비료와 물로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물은 많이 쓰는 것도 위험하지만 물을 많이 주면 땅이 망가지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 많이 주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죠. 그건 말하자면 물을 많이 주면 땅이 굳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소 비료도 많이 주면 땅이 딱딱해져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 텐데, 연병장 딱딱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 뿌리는 거거든요. 그 소금 뿌리는 거랑 아주 비슷한 게 요소 비료입니다. 요소 비료 주면 땅이 딱딱해져요. 또 최근에 유박들을 많이 쓰는데, 저도 사실 유박도 좀 씁니다. 제가 뭐 얘기하면 저를 뭐 제가 말하는 대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말과 행동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도 유박은 일부 쓰는데, 근데 유박만 쓰면은 요소 비료 주는 거랑 똑같은 부작용이 납니다.
유박을 주면 땅이 딱딱해져요. 그 유박은 이후에 공부하실 텐데 이게 발효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유기물을 그냥 압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그 질소가 많은 유기물을 콩깻묵, 들깻묵 이런 건데 그거를 땅에다 주면 그걸 분해시키기 위해서 산소 소모가 엄청 많아져 가지고 땅속의 산소를 빼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땅이 딱딱해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편법이지만 그거 쓸 때는 반드시 유기물 풀을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좀 한 주먹 주는 식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흙 땅심을 살리는 작물도 있다. 이런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땅을 망가뜨리는 작물은 방금 말한 질소 비료를 많이 먹는 다비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비성 작물. 그 이제 채소와 옥수수라는 건데 옥수수는 아주 흙을 빼먹는 작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비료를 많이 먹진 않아도 땅을 망가뜨리는 또 작물 중에 하나가 밀입니다. 밀. 밀은 연작을 하면 땅을 망가뜨린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비료 다비성이기보다는 밀이 품어내는 어떤 화학 물질이 땅을 망가뜨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망가뜨리는 작물은 되도록이면 기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저도 뭐 제가 지금 채소와 옥수수와 밀을 흉봤지만 사실 매년 그걸 심어요. 저는 아주 밀을 좋아하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제 좋아하면서도 또 흉을 보는 거죠. 대신에 이제 밀과 옥수수는 주식처럼 그렇게 많이 먹지 말자. 반찬이나 부식거리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 외에 이제 흙이 좋아하는 작물이 아까 말한 콩류, 대부분의 곡식류는 밀과 옥수수 빼면은 대부분의 곡식류는 땅을 좋게 해 줍니다. 그리고 채소도 1 년생 물을 많이 주는 다비성 채소보다는 전통 채소, 야생초에 가까운 채소들은 오히려 땅을 지켜줍니다. 그게 이제 산채 나물인데요. 다년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동하고 다년생으로 사는 그런 채소들은 오히려 땅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지금 일반 채소들, 1년생 채소들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상추는 매년 심는데 올해도 상추 심어 놓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셔 가지고 장모님도 뭐 주로 드시고 손님들 오면 따주고 이런 정도지 우린 거의 그냥 산채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 일반 채소에 인제 관심이 잘 안 가죠. 이제 과실 재배 채소 같은 경우 고추나 이런 거 부득이 이제 심어야 되죠. 토마토도 심고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정도, 호박 정도 심지 저 뭐 잎사귀 먹는 채소는 거의 심지를 않습니다. 김치 채소는 또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1 년생 채소들은 최소화하고 다년생, 월년생 그건 이제 이 피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땅을 지켜주죠. 요렇게까지 좀 퇴비 외의 방법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은 이제 퇴비가 되는 건데요. 이 잠깐만요. 이게 자꾸 전화가 와서 이거 꺼 놨는데도 죄송합니다. 아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퇴비 만들기는 오늘의 주제죠. 그래서 그건 또 좀 이따 얘기하는 거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는 퇴비 외에 또 땅을 살리고 죽이는 방법이 이제 경운법에 있습니다. 뭐 많이 아셨겠지만 이 소위 요즘 시골 가면 로타리라고 그러죠. 로타리 트랙터로 땅을 갈고 관리기로 땅을 가는 이런 게 이제 땅을 망가뜨리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경운 자체가 땅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과도한 경운이 땅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경운이라는 뜻은 뭐냐면 땅속에 공기를 과도하게 집어넣어서 땅속의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하늘로 온실가스로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속에는 탄소가 저장돼 있죠. 그게 유기물인데 그 유기물을 과도하게 갈아버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하늘로 날아가니까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땅은 그만큼 유기물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갈아서 당장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화학적 측면에서는 땅이 오히려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로터리를 과도하게 치면 비 한 번 맞고 나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피해가 이제 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무경운 얘기가 나오죠. 무경운은 자연농법에서 중요한 농법인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무경운이 자연농법만이 아니라 일반 관행농에서도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이게 많이 또 주목받고 있죠. 땅을 갈아버리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해 가지고 많이 주목받고 있고, 또 재미난 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땅덩어리 큰 나라에서 이 무경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럽니다. 너무나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씨는 어떻게 비행기로 뿌려보고 비료는 비행기로 뿌려보겠는데 땅은 비행기로 갈 수가 없죠. 가서 어디 들리네? 중대변인데 저 때문에 들리나요? 아, 예. 그래서 관행농에서도 지금 무경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주목할 재미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땅을 갈지 않으면 땅이 오히려 딱딱해지는 거 아니냐? 물론 갈지 않고 방치해 두면 딱딱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녹비작물을 심는다든가 그 외의 방법들이 인제 있을 수 있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새로 주목받는 수 있는 게, 그래서 말하자면 비행기에서 지렁이 알을 뿌리는 게 이제 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렁이가 땅을 갈아주는데 그 넓은 땅에 지렁이를 뿌리는 것도 일이니까 지렁이 알을 양식해 가지고 지렁이를 대량으로 뿌려서 그 알이 들어가서 땅을 갈게 해 준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것도 뭐 새로 뭐 연구되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 전통 경운이라고 한 거는, 지금 기계식 경우는 땅을 많이 망가뜨리지만 소쟁기질하고 삽질하고 뭐 사람 손으로 하는 경운, 수동 경우는 오히려 땅을 살려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가 아닌 바에 그걸 과도하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호미질도 그런 점에서는 전통 경운이죠. 오히려 그런 경우는 땅을 살려준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과도한 경우는 땅에 이 탄소를 하늘로 날아가 버리게 하는 부작용을 하지만, 적당한 경우는 오히려 땅에 산소를 공급해 줘서 산소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흙에는. 그래서 오히려 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 경운과 무경운, 요것도 오늘의 주제는 아니어서 이따가 또 잠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는 얘기는 나중 기회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이제는 저기 땅심 얘기하면서 좀 먹거리 얘기를 잠깐 좀 짚고 서비스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래서 요걸 자료를 넣은 것 같아요. 이 농사 방법 자체가 또 땅을 살리는 농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 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실태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초기에는 다들 상추고추 심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 가나 상추고추를 심어서 참 신기하다. 이게 뭐 광주를 가도 상추고추 심고 대구 가도 상추고추 심고 이래서 '우리 조상 중에 못 먹고 죽은 귀신이 있나.' 했더니, 제가 이제 흉보기를 '아, 이게 고기 싸 먹으려고 이러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인제는 이런 일회성 농사는 그만두고 주식 농사를 해서 지속 가능한 농사를 하자, 인제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재미난 거는, 그러다가 우리 도시농업이 발달하면서 몇 년 뒤에 또 조사해 보니까 주작물이 상추고추에서 무화배추로 넘어갔어요. 아주 긍정. 지금 우리의 주식이죠. 김치가 되니까. 그리고 상추고추는 땅을 살리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무화배추는 뭐 얘도 뭐 이렇게 땅을 살리는 작물이라 할 수는 없지만 농사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얘도 좋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무화배추까지 와서 우리 자금 농사가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농업 운동은 여기에서 멈추고 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화배추 이상해서 지금 벼와 콩으로까지는 가는데 아주 긍정적이지만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도시농업에 벼와 콩이 메인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선도적이고 선구적인 시도들은 곳곳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무화배추 자급 운동에서 머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넘어서는 게 저는 마늘과 파인데요. 마늘과 파는 월동 작물이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겨울 농사죠. 사실 우리 농사는 여름 농사만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여름 농사는 물론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습니다. 근데 어느 영화나 연극이든 주연 배우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조연이 있어야 되듯이 이 조연 배우와 같은 겨울 농사를 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기가 1년이 아니었어요. 3년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땅을 빌려줘도 3년을 보장을 해줬어요. 그 겨울 농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윤작 농사죠. 근데 지금 도시농업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의존하면서 농사 짓다 보니까 겨울 농사를 할 수가 없죠. 가을에 문 닫고 봄에 또 새로운 사람들에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름 농사만 하게 되고 이게 이제는 반쪽짜리 농사를 하게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겨울 농사를 해야 땅을 살리는 농사가 가능하다. 겨울에 우리 땅이 많이 망가지거든. 겨울 추위에 겨울 추위가 그냥 추운 게 아니라 건조하면서 추워서 우리 땅이 겨울에 많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망가지는 게 장마인데요. 장마비로 그냥 쏟아부으면서 흙을 그냥 떠내려가 버리니까 우리 땅이 많이 망가지죠. 근데 어쨌든 장마는 어쨌든 방법이 있는데 겨울은 주인이 없으니까 방치해 두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도시농업의 생태적인 가치, 공공성이 거기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사막이죠. 그게 사실은 5월까지 갑니다. 봄에 또 갈아버리니까 도시 텃밭이 황량하죠. 막 거기서 막 뭐 미세먼지도 나올 수도 있고 황사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겨울 농사를 하게 되면 녹색이 겨울에도 딱 물론 이제 위에는 죽어 있지만 땅 속엔 뿌리가 살아 있죠. 그게 겨울에 땅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봄에는 이른 봄에 일찍 푸르르 올라오죠. 3월 중순이면 마늘파 이런 게 막 올라오죠. 남들 땅은 누렇지만 우리 땅은 잔디 심은 것처럼 푸르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월동 농사, 겨울 농사 우리가 꼭 시도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저는 우리 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공공기관의 땅 갖고는 겨울 농사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땅 만들기 운동을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벼와 콩이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농사의 저는 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벼라는 놈은 아주 신기한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연작 피해가 없죠. 우리 논에 가보면 항상 벼만 심죠. 저게 몇백 년, 몇천 년 심었을지도 모를 만큼 벼만 뒷다 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땅이 안 망가지죠. 물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의 벼는 생태적 가치가 아주 큰데요. 요즘 농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농사는 너무 벼 모내기를 일찍 해서 인위적인 물을 씁니다. 땅속에 물을 퍼쓰고 뗏물, 저수지 물을 퍼쓰니까 벼 농사는 옛날에 비하면 생태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하나는 요즘 이모작을 안 하죠. 이모작을 안 하니까 겨울이 사막이나 다름없죠. 봄 가보면. 옛날에는 다 보리를 심었고 중부지방에는 보리를 못 심는다지만 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밀하고 벼를 계속 윤작을 하는데 좀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울도 사막이 안 되게끔 땅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지금 많이 사라졌죠.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다시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겨울 농사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모작을 안 하고 인위적인 물에 의존하는 벼농사는 반쪽짜리 벼농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벼 둘레에 콩을 심는 게 우리 한국식 전형적인 어떤 농촌 풍경인데요. 참 아름답죠. 저도 그래서 계속 둘레에다 콩을 심는데 이 콩은 아까 얘기했듯이 땅을 살려주는 뭐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저는 벼와 콩이 작은 농사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콩이 원산지죠. 우리는 콩민족이라고 할 만큼 콩을 많이 먹는 나라죠. 된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콩을 먹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도시농부들이 상추, 무, 배추를 넘어서서 월동농사와 벼와 콩농사. 벼도 좀 요즘 토종벼 많이 퍼지고 있듯이요. 이 토종벼는 생태적 가치가 아주 대단한 게 보리, 밀과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밀하고 이모작 하는 게 이런 토종벼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생종으로는 안 되는데 조생종이나 중만생종으로는 밀하고 이모작이 됩니다. 그 시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벼는 인위적인 물을 이용 안 하고 장마철에 하늘의 비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토종벼를 복원해야
이런 생태적인 어떤 그 가치라 그럴까요?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먹거리 숲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우리의 전통 개념의 채소인데요. 산채라 그러죠. 산채, 산나물, 머위, 곰치하는 이거를 좀 우리 도시농부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한 관심은 2012년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더 연원을 치자면 제가 몸담고 일했던 기농운동본부란 단체에서 매년 산채 그 프로그램 했었어요. 저 상주에 가서 했는데 근데 거기 제가 매년 쫓아가다가 좀 결국 몇 년 쫓아가다 포기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몸이 불편 장애인이다 보니까 산에 가서 이거 채집하는 프로그램인데 산 밑까지는 어떻게 쫓아갔는데 산 위로는 못 쫓아가 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런데도 그때 그 산에 가서 산나물 채취할 때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걸 잊지 못했어요. 그 제가 그때 언뜻 생각한 게 '귀농은 들녘으로 가지 말고 숲으로 가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계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2 년에 먹거리 숲이라는 거를 접하게 돼서 지금 우리 밭에 이제 그걸 적용해서 만들었죠. 이게 말하자면 산채를 기본 베이스 작물로 심고 여름에는 개들이 잠을 자니까 여름 작물을 심고 위에는 유실수나 특용수를 심어서 밭을 숲처럼 가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본 베이스 작물이 산채인데 이 산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채소와는 다르게 토양 보존 효과, 지력 보존 효과가 대단하다는 얘기죠. 저희 밭은 어느 제가 가을 작물, 김장 작물 심으려고 풀 메고 밭을 만들다 하는데 흙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거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나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는 제가 이제 요 먹거리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의 맛은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텃밭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셰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셰프가 진정한 음식을 맛을 내려면 "셰프는 파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요리사는 농부님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맛은 양념으로 내는 게 아니라 퇴비로 맛을 낸다." 이런 "퇴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제가 키우는 왼쪽 둘 다 제가 키웠던 건데 요즘은 왼쪽 거 위주로 키우죠. 여기 이제 구억 배추라는 토종 배추고요. 오른쪽은 옛날에 제가 키워 먹던 일반 배추입니다. 속이 반도 안 되죠. 그렇지만 배추의 진짜 맛은 겉잎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추의 조상이 순무인데요. 그 순무 맛이 나야 진짜 배추라는 거죠.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순무는 무가 아니라 배추입니다. 배추의 종류죠. 사실 순무가 이제 원조상이니까 거꾸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채소의 진가는 잎사귀를 위주로 먹는 게 아니라 잎줄기를 위주로 먹는 게 우리 채소의 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 잎줄기 위주로 먹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물 준다는 얘기고 물을 적게 줄 뿐만 아니라 질소 비료도 적게 준다는 얘기야. 퇴비 위주로 키우고 이런다는 얘기야. 저희 김치는 김장 담글 때 속을 진짜 넣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뭐 한 3분의 1도 안 넣을 거야. 거의 그냥 속을 구경만 시켜 주듯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면 배추의 그 겉잎의 진짜 맛이 우러나죠. 그 맛을 보면 제가 이 얘기하면 시골에 살던 분은 그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지금의 김장김치는 너무 속 위주인데 이게 제가 볼 땐 얄팍한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잎사귀 위주로 채소 문화가 돼 버린 것의 한 모습이죠. 우리의 전통 우리의 채식 문화는 잎줄기 위주로 키워 먹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잎줄기란 얘기는 뭡니까? 잎사귀는 사실은 영양으로 보면 말단이고 잎줄기에 다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강하고 질기니까 가공이 되고 김치가 되고 장아찌가 되고 묵나물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잎줄기 위주의 우리의 채식 문화가 저는 훌륭한 그 요즘 베지타리안 문화라 그러는데 그런 그래서 저는 김치보다 우리의 나물 문화가 점점 적으로 주목받을 날이 곧 올 거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잎사귀 위주로 먹는 채소들은 질소비료와 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잎줄기 위주의 채소는 퇴비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의 문화가 우리의 입맛도 좌우하지만 우리의 땅도 살리는데 좌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늘 얘기. 제가 마늘 하도 좋아해서 마늘 얘기인데 참고로 제가 곰곰이 보니까 우리의 조상이 어 곰이 마늘 먹고 인간 됐다 이러죠. 근데 그때 그 마늘은 지금의 마늘이 아니라 명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마늘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거고요. 명이는 우리의 자생종이니까. 저도 명이를 지금 매년 심어 먹지만 뭐 마늘도 좋아하지만 명이도 참 요새 아주 끝내주죠. 근데 당시에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 됐다 이런 얘기는 다른 의미로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식용 야생 풀이 많았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빙하기가 짧았다 그래요. 빙하기가 짧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식물의 세계가 더 길었다, 식물의 역사가 더 길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먹는 야생풀이 많았던 얘기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먹는 야생풀이 많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야생풀을 먹을 줄 아는 기술과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서양에 가서 들녘에 가서 냉이 캐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한국 여자라 그래요. 중앙아시아에 가서 텃밭에서 우리 채소 키워 먹는 사람은 반드시 고려인이라 그러죠. 그런 재미난 얘기처럼 저도 유럽에 가봤는데 거기도 민들레가 지천이고 냉이도 제가 많이는 보진 않지만 냉이도 봤고 또 전어라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울릉도 미나리라 그러는데 전어라는 것도 아주 많아요. 전혀 먹질 않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걸 먹을 줄 아는 어떤 지혜와 기술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독초도 먹는 기술이 있죠. 고사리도 사실 독초라 그러죠. 또 고사리만이 아니라 저거 뭐죠? 아주까리, 피마자 이건 전형적인 독초인데 그 독초조차도 우리는 독을 빼내서 먹는 기술이 있었고 하다못해 도토리도 우린 그 떫은 맛을 다 빼내고 묵을 만들어 먹죠. 유럽에 가보세요. 거긴 도토리 돼지나 먹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이 채식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채식 중에서도 야생 채소, 절로 나는 야생 채소 먹는 문화가 발달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야생 채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땅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죠. 인위적인 이런 채소와 다르게 그런 취지의 얘기고요. 충기 대표님, 여보세요. 네,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우리 선영들 네. 나오셨구나. 잠깐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간에? 어떻게 지금 그죠? 한 하시는 5분만 더 하고 분들 잠깐 쉬었다가 괜찮으세요? 조금 잠깐 5분 잠깐 정도만 쉬었다. 그죠? 쉬었다가 5분만 할까요? 쉬었다가 하죠. 그래도 그러면 저는 15분에 다시 15분에 돌아오시는 걸로. 그러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네, 8시 15분입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안철환 쌤 오셨나요? 선생님. 안철환 쌤 계세요? 5분 뒤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오셨네요. 이제 하겠습니다. 예. 네. 5분이 짧구나, 전화 한 통하니까. 아유, 전화하시면 짧죠. 근데 이거 왜 안 들어가? 내 얼굴 보여요? 아니요, 까만데요. 비디오가 안 켜져, 왜? 오잉? 지금 뭐 돌고 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이게 내 노트북이 후져서 그런가 봐요. 야, 아직도 돌고 있어.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면 안 되죠. 공유 중지했다 다시 켜볼게, 팀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팀장님? 여보세요? 팀장님? 이제 보여요. 이게 지금 또 노트북이 아직도 버벅대네. 아까 잘 이제 폰으로 켰거든요. 폰으로 해볼게요. 이거 켜질 때까지. 이거 참 죄송합니다. 난감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걸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98년부터 농사를 지면서 유기농 선생님들을 많이 쫓아다녔는데 지금 다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여보세요, 팀장님, 제 얘기 잘 들리나요? 예, 그럼요. 잘 들립니다. 이제 노트북이 되려고 그러네. 하여튼 그분들한테 처음 배운 얘기가, 농사는 자기 똥으로 져야 진짜 농사고 유기농의 근본은 자기 똥으로 농사 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가장 인상 깊게 들었어요. 거기에 저는 이제 충격을 먹고 뭔가 이제 정광석화처럼 머리를 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똥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아본 건데,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담 같은 얘기죠. 제 똥, 자기 똥 3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순환 농사의 어떤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자기 똥을 먹는 게 아니라 남의 똥을 먹는 거죠. 다 축부는 다 남의 똥이죠. 또 그 축분의 원재료는 수입이고 또 그 원재료의 90% 이상이 GMO 식품이죠. 그건 아주 나쁜 똥을 갖고 키워 먹는 게 지금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귀한 자기 똥은 다 버리고 자연을 더럽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남의 똥, 뭐 자기 똥은 깨끗해도 남의 똥이 더러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일 깨끗한 똥은 자기 똥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진정한 농부는 자기 똥만이 아니라 남의 똥도 치는 이웃의 똥이겠죠. 지금 방금 말한 오염된 GMO로 오염되고 화학약품 항생제로 오염되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수입된 똥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이웃의 똥이겠죠. 그래서 저는 농부는 먹을거리만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의 똥도 치는 존재다, 이렇게 보죠. 그랬을 때 진정한 농부로서의 어떤 완성이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농부는 순환의 파수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부가 똥을 치지 않으면 그 똥은 다 자연을 더럽히는
그야말로 온실가스 이상가는 기후위기를 더 부추기는 그런 오염된 재료로 전락하겠지만 농부가 이거를 순환으로 다루어서 생명의 재료로 만든다면 기후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똥을 거름으로 만드는 농부는 사라지고 말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똥은커녕 음식물조차도 축분조차도 이젠 퇴비 만드는 방 선생님, 공유가 중지됐어요. 오, 제재가 되고 왜 저절로 중지가 되지? 잠깐만요. 그러면 하여튼 뭐 일단 얘기를 풀면서 그러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하면서 저도 팀장님 머리가 꼬였어. 선생님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어쨌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아직도 익숙치가 않으니까 제가 호스트 할 때도 잘 되다가 이게 또 남의 게스트 들어가니까 또 이게 이러네 또. 어쨌든 그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근데 잠깐 여담으로 요거 하는 동안 재미난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고향이 서울 왕십리인데요. 왕십리 그러면 똥파리 이런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왕십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 똥파리구나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하다가 이 농사 짓다가 이 뜻을 알게 됐어요. 보니까 이 왕십리가 지금의 그 서울숲이라는 곳인데 뚝섬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사대문안 사람들 채소 재배해서 그 사대문안 사람들한테 공급하던 채소 단지였는데 이 농부님들이 사대문안 들어가서 채소 팔고 나서 돌아올 때는 그 사람들 사대문안 사람들의 똥을 싣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곳곳에서 똥구덩이 만들어서 그걸로 물 타가지고 채소를 키워서 다시 되팔고 이런 건데 방법 자체는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완전히 발효 안 시키고 덜 발효된 거를 키워서 주고 키우다 보니까 그 채소 먹고 회충 생겨서 옛날에 회충약들을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환을 상징했어요. 옛날에는 다 흙 냄새 날 정도로 그 똥퇴비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해충도 안 생기죠. 제가 옛날에 중국 배추 먹고 해충 생겼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을 때 제가 인분으로 농사 짓는다는 걸 알고 유기농 연구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흙하고 배추를 가져갔는데 조사해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 해충이.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발효 안 시키고 하니까 그런 해충들이 생겨서 이제 난리가 난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반쪼가리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순환을 상징했다는 뜻으로 제가 이제 왕십리 얘기를 했고요. 더 재미난 거는 이 왕십리 농부님들이 겨울에는 채소를 못 갖다 주니까 똥도 못 치죠. 그 사대 문안 사람들이 자기 똥을 처리하기 위해서 텃밭 농사를 했다 그래요. 재밌죠? 목적 자체가 자기 먹을 걸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똥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원순환의 어떤 재미난 얘기인데요. 이러한 사례가 영국에서도 있었다 그래요. 영국에 우리 이제 도시농업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해주시는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영국의 어떤 도시는 설계할 때 공원과 텃밭을 기본으로 깔고 설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텃밭의 목적이 그 도시의 유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텃밭을 설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거꾸로 농사의 목적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유기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또 떴네요. 하여튼 얘가. 팀장님 잘 보입니까?
제가 공유를 했고요. 아, 네. 그랬구나. 아, 역시 네. 기술 좋아. 고맙습니다. 어? 편하게 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지금 아직도 제대로는 못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내건 모토가 우리 음식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걸 지금 캠페인으로 삼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유기재배 농가들도요, 자기 음식물로 자기 농사져서 나온 부산물로 퇴비 만들어 못 써요. 지정 퇴비만 쓰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물론 이제 자기가 만든 퇴비도 지정 퇴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잡하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유기재배 농가들도 그 공장식 축분으로 만든 퇴비를 써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철저하죠. 그 40일 이상 고온으로 발효시킨다든가 이런 원칙들은 지키지만 원재료의 문제점은 변함이 없죠. 응?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귀농한 친구들한테도 제가 제안한 건데 너가 농사져서 그걸 나온 부산물로 퇴비 만들어 다시 네 땅에 돌아간다면 어떻겠냐 했더니 너무나 좋겠다는 거야. 자기도 지정 퇴비 쓰긴 쓰지만 찝찝하다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유기농일까? 이런 찝찝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런 게 되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음식물은 퇴비화돼서 지정 퇴비 못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은 환경부 소관이어서 폐기 처리가 위주로 되고 있어서 이 퇴비 시설은 점점 없어집니다. 지금 서울만 해도 5군데 음식물 퇴비장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경기도도 제가 견학 가려고 알아봤더니 경기도 수원이 시설이 잘 돼 있었는데 이것도 10월 달에 문을 닫는답니다. 그래서 사료 시설만 남고 퇴비 시설은 다 시골로 다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과연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다시 근본적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그 오염된 똥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진짜 진정한 유기농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선생님들도 좀 관심 가져주셔서 이걸 자꾸 시민들이 깨어나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자원순환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시민들의 민원입니다. 민원. 기술적인 문제도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제도가 좀 문제인데 제도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원 때문에 이제 제도 개선을 못하는 거죠. 팀장님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요거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곰곰이 봤더니 결국은 그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자기 똥으로 농사 짓고 자기 음식으로 음식은 남겨서는 안 되고 똥은 다 거름으로 쓰고 하다못해 옛날 어른들은 길 가던 개가 오줌을 누면은 그 오줌 묻은 흙이라도 떠다가 밭에다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다 사라지니까 우리가 하는 운동이 좀 별난 운동이 되고 별로 이렇게 인기 없는 어떤 생활이랄까 문화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좀 그 근본을 좀 살펴보는 이런 운동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 퇴비 만드는 운동은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궁극의 목적을 잡아봤습니다. 평생 살면서 자기 똥도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똥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의 분신이니까. 그러다 죽어서도 자기 몸도 흙을 살리는 거름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의 완성이라 그럴까요? 예, 순환의 완성이겠죠. 그런 의미로 한번 이런 꼭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위에 한자를 쓰면 한농작초, 중농작고 이게 이제 옛날 말인데요. 게으른 농부 한농은 풀만 키운다 그래서 작초고 중농은 좀 기술이 있어서 곡식을 수확할 줄 안다 이런 건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진정한 농부인 상농은 작토라 그랬습니다. 작토 흙을 살린다 그래서 작토라 그랬죠. 응? 근데 그 작토의 궁극의 모습은 거름 만드는 거 넘어서서
자기 몸조차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웰다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의 이 유기농 운동, 친환경 운동, 생태 운동은 웰빙을 넘어서서 웰다이닝이 말을 잘못 다이닝이 아닙니다. 다행인데 오타입니다. 웰다잉으로 좀 질적 승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웰빙은 어떤 점에서 이기적이죠. 내 건강을 위한 웰빙이죠. 근데 웰다잉은 이기적인 걸 넘어서서 이타적이라 그러면 좀 너무 좀 과하겠지만 어떤 공생의 어떤 한 끝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게 우리의 삶이 점점 늙어서 추해지고 그래서 더러우니까 화장터에 가서 그냥 탁 태워버리는 이런 뭐라 그럴까 너무 허무하죠. 이런 게 아니라 늙어서 썩는 게 아니라 발효가 되고 건강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면 죽는다는 거는 그렇게 슬프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된다고 한다면 죽는 것도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이제 그런 예를 드는데 제가 처음 유기농 선생님들을 쫓아다닐 때 어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누구라 그러면 아실 만한 그런 분인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분이 도시에서 잘 나가는 도시인으로 살다가 아버님이 농사 짓던 아버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게 된 건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빨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얼른 급하게 갔는데 이미 도착하기 전에 바로 돌아가셨더래요. 근데 그 아버님의 돌아가신 얼굴을 보는데 희한하게도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양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돌아가실 때 미소를 머금고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 양반이 도시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님의 가업을 위해서 농사를 그때 유기농을 친환경 유기농을 하게 된 거죠. 저도 그 얘기가 참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삶의 어떤 한 과정이 죽을 때의 어떤 그 미소로 다 완결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웰다잉의 어떤 롤 모델이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또 하나 제가 이런 웰다잉을 생각하면서 주목한 게 옛날에 우리가 미개하고 야만적인 장르 문화로 얘기했던 고려장입니다. 그 고려장을 뜻하지 않게 TV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보게 됐는데 히말라야 고산에 유목민족으로 사는 소수민족이 아직도 고려장 풍습이 있다 그래서 그걸 취재를 간 거죠. 방송국에서. 근데 그 고려장으로 돌아가시는 그 노인네를 취재하는데 저도 TV에서만 봤지만 하나의 것도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가는 자식들한테 슬퍼하지 마라. 나는 좀 너무 평온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타이르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취재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 카메라로 그 눈빛을 보여주는데 그 카메라로 찍힌 그 눈빛에서도 그 느껴져요. 그 양반이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한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 고려장이 그런 야만적인 장르 문화가 아니라 어떤 우리 새로운 웰다잉의 어떤 모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늙는 건 썩는 게 아니라 발효가 돼서 새로운 땅을 살려주는 중요한 걸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 근데 너무 우리는 늙는 걸 추하게 여기고 죽는 걸 거부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건강을 그냥 오바스럽게 집착을 하죠. 다 늙으면 건강을 잃는 거고 다 장애인이 됐다가 죽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건강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데 건강은 회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변화하는 몸에 적응하는 게 건강이 아닐까 이런 얘기입니다. 80 넘은 노인네가 애를 낳으면 그 회춘했다고 박수칠 일이 아니죠. 순리를 거스르는 이상한 거겠죠. 늙은이면 늙은이답게 젊은이면 젊은이답게 그 타이밍에 맞는 자기 어떤 적응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지. 그걸 거부해서 뭔가 인위적인 걸 만들어가는 게
들어가서 나까지조차도 그 흙을 살리는데 어떤 뭐랄까 한 기여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는. 그래서 저는 내 땅 갖기 운동의 끝판은 자기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땅이지 않을까. 그죠? 화장터에 들어가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태우느라고 석유 쓰고 전기 쓰고 온실가스 내뱉는 죽는 과정조차도 이 지구에 민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땅을 살리고 그 땅을 또 지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 땅 갖기 운동이 결국 내가 들어갈 자리까지도 찾는 운동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이 노트북이 아직도 버벅대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냥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는 얘기고요. 이제 지금서부터 좀 실용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걸 잘 알면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 농부님들은 전 또 다른 어떤 마술사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퇴비가 바로 마술이죠. 진정한 매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사는 안산의 한 어떤 대안학교에 가서 좀 텃밭 교육도 한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꼬시려고 너네들 퇴비 만들면 내가 그 퇴비 사주겠다 이랬더니 이놈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자기네 단체 급식에 잔반을 퇴비를 아주 열심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학교 뒤에다 놨는데 그 길이 등산로였어요. 근데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그걸 다 쳐다보고 신기해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더 신난 거야. 내가 그거 사준다니까 신난 데다가 등산객들이 와서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더 신난 거예요. 이놈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그 음식물 퇴비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썩으면 더러운 냄새 나는 음식물이 풋풋한 거름 냄새가 나니까 이걸 보고 이거야말로 매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 이런 퇴비 학교를 통해서 모든 유기물은 내 손 안에 들어오면 깨끗한 퇴비로 만들겠다 라는 어떤 이런 의지와 그런 능력을 함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퇴비는 엄청 씻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사실은 또 퇴비예요. 우리가 유기물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유기물은 타거나 썩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요. 타거나 썩는 것을 유기물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타는 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심일 수 있어요. 에너지화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또 우리의 주제는 아니니까 타거나 썩는 것, 썩는이 뭐 저절로 쥐가 스스로 썩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썩는 건 나쁜 의미로 썩는 게 아니라 발효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유기물은 저절로 썩는다. 이런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쉽게 생각하세요. 좀만 우리가 보완을 해주고 좀만 또 보조를 해주면 얼마든지 발효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서두로 깔고 그래서 발효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를 제가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기물의 주인공은 탄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나 똥이나 이런 유기물을 발효시키려면 톱밥을 꼭 섞어줘요. 톱밥. 그걸 호기 발효라 그러면 호기 발효시키기 위해서 톱밥을 넣어주는데 톱밥하고 음식물하고 섞어주면 발효가 저절로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할 때 음식물이 아니라 톱밥이라는 겁니다. 똥하고 섞어줘도 똥이 주인공이 아니라 톱밥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톱밥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을 섞어주고 또는 똥을 섞어주고 또는 오줌을 섞어주고 그게 다 질소질 재료죠. 톱밥은 탄소질 재료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비를 만들어 보면 최종 결과물은요 삭은 톱밥만 남아있지 음식물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소멸형이라 그래요. 소멸형. 똥을 넣어줘도 그럽니다. 똥을 넣어줘도 다 발효되고 나면 똥은 없어요. 삭은 톱밥만 남아있지. 그래서 우리가 발효시킬 때 거꾸로 생각하자 이거죠. 음식물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톱밥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톱밥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방금 말한 톱밥은 탄소질인데 영양이 다 빠져나간 뼈다구만 남은 거죠. 음식물은 아직 양분이 남아있죠.
이게 질소질이라고 해요. 질소가 많아서 질소질이라고 그래요. 질소질은 고양이 대기가 고양이죠. 질소란 놈은 그 질소는 언제든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탄소는 얘는 흙이 고양이라 얘는 탄소는 흙에 남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땅심 살린다 할 때 그 땅심의 주인공은 질소가 아니라 탄소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질소는 하늘로 날아가거나 작물로 흡수되거나 물에 의해서 씻겨갑니다. 그러나 탄소는 흙에 남아서 흙의 뼈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땅심이란 건 탄소 때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탄소란 놈을, 톱밥이란 놈을 발효시키려면 호기 발효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죠. 호기 발효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를 좋아하는 발효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넣어줘야 발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기를 넣어주냐? 무슨 부채질을 해주느냐, 선풍기를 쐬주느냐 이게 아닙니다. 톱밥이 물고 있는 공급, 틈새 그 정도의 공기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가루처럼 고운 톱밥은 좋은 게 아니에요. 거친 톱밥, 틈새가 많고 공국이 많은 거친 톱밥이 있어야 발효가 잘 됩니다. 호기 발효가. 밀가루처럼 고운 거는 발효가 잘 안 되죠.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호기 발효를 시키는 게 핵심이고, 호기 발효시키기 위해서 톱밥을 넣어주고, 사실은 톱밥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이나 똥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기 발효가 이제 대조적으로 현기 발효가 있는데, 현기 발효는 말 그대로 공기를 싫어하는 발효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김치입니다. 김치 발효가 대표적인 현기 발효예요. 현기 발효가 사실은 어떤 점에서 상당히 좋은 발효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김치도 선생님들 잘 보세요. 김치는 공기가 들어가면 썩으니까 꾹꾹 눌러주죠. 요즘은 비닐도 덮어주고 이러죠. 그 현기 발효는 왜 어렵냐면 현기 발효 시키면 좋은 균은 유산균밖에 없어요. 대부분 현기 발효에는 나쁜 균이 옵니다. 바이러스, 세균이 오죠. 호기 발효는 좋은 균이 많아요. 되게 많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대표적인 방성균, 뭐 사상균, 광합성균, 몇 가지 저도 몇 가지 모르는데 호기 발효는 좋은 균이 아주 많아요. 근데 방성균만 알아도 됩니다. 오늘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게 방성균이라는 거예요. 꼭 그거 메모해 두시고 기억을 해주세요. 호기 발효의 주인공은 방성균이다. 방성균을 증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도 됩니다. 근데 현기 발효는 좋은 균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만 잘못하면 현기 발효는 썩는 거로 갑니다. 암모니아가스 나오고 아주 나쁜 세균들만 모여듭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핵심은 탄질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탄소와 질소질의 비율을 뜻합니다. 탄소와 질소의 함량 비율. 여기 이제 제일 좋은 게 20대 1, 30대 1인데요. 탄소가 질소보다 20배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20배나 30배. 그래서 20, 30대 1이 제일 이상적인 탄질률이다. 이 탄질률만 맞춰주면 저절로 발효가 일어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탄질률을 가진 소재가 커피 찌꺼기야. 그래서 커피 찌꺼기는 그냥 냅둬도 발효가 일어나요. 별로 손 안 봐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커피 찌꺼기는 모아놓고 그냥 밀폐 용기에 닫아두기만 해도 발효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하얀 곰팡이가 펴있죠. 사실은 곰팡이가 아닙니다. 방성균이야. 방성균. 저절로 방성균이 옵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가 아주 퇴비 만들기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탄질률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분 조절이 중요합니다. 수분 조절이 한 5, 60% 수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발효가 잘 일어난다 그래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공기가 모자라서 현기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죠. 너무 물이 적으면 발효가 안 일어나죠. 지체가 되죠. 그래서 적당한 수분 조절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유기물별 탄질비. 이런 건 좀 알고 계시면 퇴비 만들 때 도움도 되고, 사실은 요거 구체적인 건 몰라도 퇴비 만드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어디 가서 크게 아는 척하기 좋죠. 이런 탄질률, 재료마다의 탄질률은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다. 탄소질이 높은 재료, 당연히 낙엽이나 톱밥이겠죠.
아까 얘기했지 탄소는 생명의 뼈대요, 뼈. 그래서 탄소질이 높다는 얘기는 뼈만 남았다는 얘기야. 양분이 없이.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죠. 낙엽이나 톱밥은 뼈만 남은 겁니다. 근데 탄소질이 되게 높게 차지하겠죠. 그래서 톱밥이 보면은 200배라 그러지만 사실 750배. 질소질에 비해서 750배나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두침, 나무 껍질, 밀집, 신문지, 골판지 다 보시면 마른 재료고 뼈다구만 남은 재료라는 거를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재료들은 좋은 재료지만 질소가 모자라서 발효가 잘 안 돼요. 오래 걸리죠. 발효가 되는데. 썩는데 오래 걸리죠. 반면에 질소질이 높은 재료는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게 똥이죠. 똥은 질소가 많죠. 또 대표적인 게 혈분, 아니면 고기 이런 건 아주 질소 덩어리죠. 질소 덩어리. 거의 탄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혈분은 탄소가 질소에 비해서 3배밖에 안 되고 채소는 10배밖에 안 되죠. 과일 껍질도 사실 이게 20배면 이것도 질소비율이 높은 거죠. 사실 커피 찌꺼기 아까 얘기했지 20대1. 그래서 커피 찌꺼기는 저절로 발효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면 요거를 느낌으로 탄진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탄진율은 커피 찌꺼기처럼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지표적인 재료고 이상적인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다음이 없는데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 이게 참 시간이 지금 몇 시인가요, 팀장님? 47분이요. 이게 내가 그러면 화면을 또 잘못 뜨긴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거의 결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그 거름 만들 때 핵심은 지금 이론적인 걸 얘기해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만들 때 핵심은 탄소질 재료인 톱밥과 질소질 재료인 오줌인 음식물이나 똥 이거를 어떻게 어떤 비율로 섞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론적으로는 20대1이지만 실제로는 톱밥이 한 1.5배 정도면 적당해요. 부피로 1.5배나 2배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이제 물 관리입니다. 수분 관리. 탄질률 조절과 수분 관리만 해주면 발효는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기 발효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오줌인데 오줌이 현기 발효 아주 쉽죠. 그거는 오줌 받아서 뚜껑만 닫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오줌은 페트병에 담아서 발효시키면 현기 발효가 일어나 가지고 페트병이 쪼그라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오줌 안에 있는 유산균이 공기를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호기 발효 중에 재미있는 게 쌀뜨물인데요. 쌀뜨물은 받아놓고 페트병에다 뚜껑 닫아놓으면 페트병이 부풀어 올라요. 그걸 설탕 넣어주면 더 이게 심해가지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호기 발효와 현기 발효의 아주 대조적인 차이인데요. 그래서 오줌은 페트병에 담아서 쭈그러지니까 괜히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줌은 현기 발효 또 현기 발효지만 거긴 우레아라 그러는데 요소비를 사실 우레아라 그러는데 그 우레아라는 게 이 뿌리 밝은제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밝은제다 화학 제품으로 쓰는데 옛날에는 밝은제 없을 때는 삽목할 때 오줌을 싹 묻혀서 꺾고지 할 때 오줌을 묻혀서 심었다 그래요. 그럼 뿌리가 아주 잘 나왔다 그래요. 또 비슷한 예로 모카 씨는 오줌에 담갔다가 심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뿌리 밝음만이 아니라 모카 씨가 이제 껍질이 두꺼우니까 그걸 부드럽게 하려고 오줌에 담가서 좀 삭혔다는 얘기겠죠. 암모니아 질소질로. 그래서 현기 발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음식물도 현기 발효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음식물을 사각 박스에다 넣고 중간중간에 톱밥이나 낙엽 같은 걸 두면서 발로 밟아줍니다. 발로 꼭꼭 밟아줘가지고 공기를 다 빼내는 거야.
그러면서 뚜껑 덮어두면 현기 발효가 일어나는데 오래 걸리죠. 그런 걸 또 현기 발효를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똥도 현기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전국의 뒷간도 다 취재 다니고 그랬는데 그 중에 현기 발효 중에 인상적인 내가 저 당진의 한 유기농 어르신을 찾아갔는데 옛날식 푸세식 뒷간인데 거의 냄새가 없고 깨끗해요. 똥이 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이걸 했습니까? 제가 톱밥을 넣어줬나 그랬더니 톱밥도 안 넣어주고 재를 넣어줬는데 재도 안 넣어주고 어떻게 이걸 관리합니까? 그랬더니 그 긴 작대기로 똥을 휘 저어줘서 고르게 해가지고 젤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똥을 이렇게 휘 저어주면 똥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낸다는 얘기죠. 근데 옛날에 우리 푸세식 그러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걸로 우리가 인상이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저게 호기 발효도 아니고 현기 발효도 아니고 애매해가지고 잡균들 세균만 껴서 그래요. 호기 발효도 현기 발효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주면 잡균들이 안 생기죠. 이 사람은 현기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작대기를 져주면서 똥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주니까 양질의 현기 상태가 돼가지고 발효가 잘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여름에는 짧으면 보름 간격으로 그걸 잘 모아서 물에 타가지고 물탱크에다 넣어놓으면 아주 좋은 액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참 현기발효 어떤 전형을 봤는데 더불어서 우리 그거 알 겁니다. 판소리 하는 분이 목이 망가지면 똥물을 먹었다 그러는데 그 아무 똥물을 먹은 게 아니라 현기발효 시켜서 냄새 안 나도록 오래 발효된 똥에다가 대나무를 집어넣어서 삼투압으로 대나무 속으로 스며들어서 아주 깨끗한 똥물을 먹어야 약효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현기발효의 어떤 재미난 얘기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현기발효보다는 호기발효가 우리는 주된 방식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현기발효는 솔직한 얘기로 톱밥을 잘 안 넣기 때문에 탄소질이 모자르죠. 우리가 퇴비 만드는 이유는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은 토양을 살리는 데 있는데 토양을 살리는 건 탄소질이 주인공이라 탄소질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 퇴비의 중요한 과정이고 거기에 핵심은 톱밥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기발효보단 호기발효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현기발효는 방법도 어렵고 그래서 꼭 호기발효, 현기발효 차이점 아시고 탄질비 차이점 아시고 호기발효의 핵심은 방성균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어디선가 나올 텐데요. 이 톱밥의 주인공은 탄소질의 주인공은 리그닌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마 선생님도 시험 보게 되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톱밥의 핵심 탄소질 재료는 리그닌입니다. 이 리그닌이 들어가줘야 흙을 아주 좋은 흙으로 만들어준 핵심입니다. 그건 나중 시간에 또 배우는 걸로 하고 제 얘기는 요 정도로 맞추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들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평상시에 아주 심플한 거 아주 우스운 질문이라도 편하게 한번 해주시죠. 현영 팀장님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 받아도 이 시간에? 네, 질문이요. 예. 지금 시간이 얼추 맞았죠? 아주 적당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다 꺼졌어, 시계가. 시계가 가지고 지금 8시 54분이고요. 아주 그럼 적당히 맞췄네. 예. 네. 그러면 질문들 좀 받아주세요. 네. 이름이 성씨앗으로 바꿨어요? 개명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닉네임으로 네. 너무 잘 바꿨어요. 예. 선생님, 저 씨앗이라는 이름을 2년째 쓰고 있는데 그래? 저 질문할게요. 네, 네. 선생님. 저기 사람들한테 옛날 어르신들이 저기 퇴비 주면은 벌레 생겨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가장 쉽게 설득되는지. 일단은요, 벌레 생기는 원인은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그래요. 네. 그냥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벌레를 유인하는 거야. 네. 그다음에 왜 유인하냐? 먹을 게 있으니까 유인하잖아요. 그 먹을 게 핵심은 질소질이에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분해되는 게 질소거든요. 고기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주성분은 질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소가 이제는 발효가 잘못돼서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가면 벌레가 그 냄새 맡고 저기가 먹을 게 있구나 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발효를 제대로 못 시키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의 벌레는 꼭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벌레가 아주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퇴비 만들다 보면 벌레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생기는 게 문제죠. 관리 잘못하면요 주변이 온통 파리로 들끓습니다. 그럴 정도가 되면 그건 잘못 만든 거죠. 그 정도는 아니야. 열어보면 어느 정도 벌레가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파리만이 아니라 그리마 같은 벌레도 오고 지며느리도 오고 이래요. 그런 애들은 분해하는 데 역할도 하니까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오기도 해요. 바퀴벌레도 분해는 하는데 꼭 좋은 놈만은 아니죠. 그래서 바퀴벌레가 생긴다는 얘기는 아직 발효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습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대로 발효시키면 그게 벌레가 그렇게 많이 안 오죠. 그좀 어느 정도는 생긴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 어쨌든 벌레가 생겨서 걱정된다 그러면 수분이 많거나 암모니아 가스가 생긴다는 건데 그럼 톱밥을 더 넣어주면 됩니다. 무조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 그러면 톱밥을 넣어주면 돼요. 네, 됐을까요? 다음 질문 들어왔는데요. 예. 김정욱님께서 퇴비 만들 때 수분이 있어야 미생물의 이동 통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커피 찌꺼기로 퇴비할 때는 수분이 필요 없는지 여쭤보셨어요. 그 커피 찌꺼기 바로 커피숍에서 나온 커피 찌꺼기 수분이 있죠. 그 정도 수분이 적당하다는 건데 좀 있으면 마르니까 나중에 보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쌀뜨물 보충해줘도 좋고 오줌을 보충해줘도 좋고 어쨌든 수분을 조금은 보충해줘야 돼요. 근데 애초에 나올 때 그 정도 수분이면 괜찮다는 거죠. 예. 그 톱밥 말고 왕겨는 어떤가요? 수 대표님 너무 소중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왕겨는 초본성이라 리그닌이 거의 없어요. 왕겨의 탄소지는 셀룰로즈예요. 그래서 셀룰로즈라 얘는 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은 주지만 리그닌만큼 강력하진 않다. 근데 리그닌은 또 핵심이 얘가 이제 미생물이 얘를 먹으면 첩착제를 만들어내서 흙을 몽글몽글하게 해줘서 공극을 많이 만들어줘요. 흙의 공극을. 그게 이제 떼알 구조의 흙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리그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셀룰로즈는 접착 성분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지력을 살려주고 떼알의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기여는 막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야. 왕겨는 1년생 초본성이라 지력을 유지하는데 1년밖에 안 가고 톱밥은 다년생 나무라 오래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우리 소 대표님 그냥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 미강 물어보시는데 미강은요. 이 미강은 탄소질이 거의 없고 질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쌀개는. 쌀개는 질소 덩어리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왕겨나 톱밥 대용으로 미강을 쓰면 안 됩니다. 다만 미강은 당분이 있어서 발효를 촉진해주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원재료, 미강의 원재료는 질소질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인산질도 많은데 그래서 좋은 재료이면 틀림없지만 탄소 재료는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쌀뜨물 받아보시면 쌀뜨물 받아서 페트병에 담아놓고 일주일 지나면요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납니다. 그 뭐야? 거기에 질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꼭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팀장님 누가 채팅으로 뭐 물어보셨는데 지나갔어. 뭐죠? 아까 고민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던 내용 이어지는 건데요. 예. 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벌레가 나중에 없어지는지. 발효가 잘 되면요. 어느 정도 잘 되면 초기 생겼다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발효가 잘 안 되고 계속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면 더 생기죠. 그래서 벌레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암모니아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적당히 봐가지고 벌레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뒤적거려 주세요. 그러면 사라져요. 근데 좀 많다 싶으면
톱밥이 모자르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톱밥을 좀 더 넣어줘서 지적거려주면 또 사라집니다. 그거 이제 해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벌레가 생긴다는 얘기는 암모니아 가스가 온다는 얘기고, 암모니아 가스가 온다는 얘기는 안에가 호기 발효보다는 혐기 상태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그럼 삽질로 호미질로 뒤적거려줘서 공기를 넣어주면 암모니아 가스가 사라져서 벌레도 사라집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혹시 톱밥을 못 구하면 어떡하죠? 톱밥이 너무 없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다. 이게 이제 난감한데요.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누구는 신문지도 얘기하고, 누구는 낙엽도 얘기하는데, 오히려 낙엽보다는 신문지가 더 리근이 더 있어서 좋긴 한데, 그거를 잘 썰어야 돼요. 낙엽도 잘 썰어야지, 낙엽 그냥 섞으면 안 됩니다. 낙엽이든 신문지든 입자가 균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고구마 줄거리를 썰지 않고 그냥 막 넣어줘. 고구마 이 풀도. 그러면은 어디는 공기가 많고 어디는 공기가 적어서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옛날에는 꼭 작두가 필수 농기구였죠. 거름 만드는데. 그거를 한 손가락 길이 정도로 썰어서 넣어줘야 발효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마른 풀들에는 셀룰로즈는 있어도 리그닌은 없는데, 방법은 요새 톱밥도 다 팔아요. 좀 비싸서 그렇지 인터넷 들어가면 다 팔아요. 응? 아니면 주변에 목공소나 원목 제재소 좀 알아봐가지고 그런 데 가면 공짜로 주기도 해요. 단 합성목, 화학약품, 본드가 들어간 합성목, 합하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제 발품 팔아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못 구하면 우리 팀장님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가 예, 조 대표님, 예. 네, 선생님 그 예전에 하셨던 그 낙엽 펠릿은 그 굉장히 시설이 생산이 중단됐어요. 생산이 중단됐어. 생산 중단했어요? 네, 그거 참 너무 아까운데 중단됐어요. 그게 역시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거 개발한 분이 우리 도시농업을 많이 도와준 공무원인데 아주 헌신적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내가 그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알죠. 근데 결국 이 사람 서울시로 가면서 중단돼 버렸어요. 그 기계 고철로 팔았죠. 2억이 넘는 기계인데 고철로 팔았죠. 여력이 되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요. 그게 기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농지에 설치를 못해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닥에 공구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도권은 다 그린벨트라 공구리 치는 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땅을 못 찾아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 공장 부지로 들어가려면 땅값이 임대료가 엄청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왜냐면 기계가 크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쉽게 됐습니다. 또 누가 채팅으로 물어보셨는데 지나갔어요. 현영 팀장님. 네네. 일단 황정숙님께서 커피 찌꺼기를 발효시켜서 사용하는 거랑 그대로 사용했을 때 차이점이 궁금하시대요. 그 커피 찌꺼기도 발효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있죠. 그 땅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발효 가스가 올라와서 씨를 심었거나 모종을 심었을 때 가스 피해를 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효시킬 시간은 없고 거름은 없고 커피 찌꺼기는 있다 싶을 때는 땅속에 집어넣지 말고 위에다 뿌리세요. 위에다 뿌리시면 발효가 되면서 하늘로 날아가니까 가스 피해를 안 보죠. 땅속에다 집어넣으면 가스 피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커피 찌꺼기도 콩가라 걔가 발효될 때 매주 뜨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질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가 발효되면서 작물한테도 피해를 주고 벌레를 불러들여요. 근데 이제 위에 표톱 위에다 뿌려주면 가스가 생겨도 하늘로 날아가니까 희석되니까 괜찮고 거름 효과는 떨어지겠죠. 양분이 아무래도 좀 소모되겠죠. 공기 중에 노출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발효시켜서 흙냄새 나도록 준다. 발효가 다 되면 매주 뜨는 냄새도 사라지고 그냥 흙냄새가 나요. 커피 찌꺼기도.
그러면 이제 땅 속에다 줘도 되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커피 찌꺼기 흙 속에다 넣었다가 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경운을 많이 하고 싶지 않으신 분 같아요. 네. 경운을 1년에 한 번 하는 건 어떤가요? 늦가을에 마늘 심기 전에 한 번요. 근데 그거 사실은 저기 기계질 경운 아니면 괜찮아요. 옛날 농소들 보면요, 경운을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응? 근데 기계로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경운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기 위해서 흙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풀 제거도 있어요. 풀 제거.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농사는 이 풀과의 싸움이라 경운을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호미질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호미질 정도는. 나는 기계로 하고 싶다. 방법이 없냐? 손은 없는데, 그것도 저도 방법이 있어요. 기계 관리기 정도는 큰 피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고속으로 회전시키지 말고 저속으로 천천히 회전시키고, 깊게 갈지 말고 한 5cm 정도만 거칠게 갈아주면 그렇게 토양에 피해를 안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초가 제일 큰 농사의 과제인데, 항상 모든 작물은 심기 전에 최소한 2번은 갈아줘야 돼요. 그럼 풀을 이길 수가 있어요. 3번 갈아주면 거의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싹 갈면서 거름 넣어주면 일주일 뒤에 또 풀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걸 또 살짝 갈아주면서 풀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심기 전에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저는 2번만 갑니다. 2번 가는데 뭐 기미질로만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초 목적이 아니라 흙을 좀 더 살리기 위한 목적을 하면, 옛날에는 겨울 되기 전에 깊이 갈았죠. 겨울 되기 전에 깊이 갈면 그 뒤집어준 거죠. 강한 거보다 전기질로 뒤집어주죠. 그러면 한 20-30cm 뒤집어주는데, 뒤집힌 그 표토가 침토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인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깊이 가리는 못 해주고, 제가 쓰는 방법은 뭘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도 겨울 되기 전에 덮어주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겨울 작물을 심는 거예요. 겨울 작물 심으면 땅 보호 효과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덮어주거나 뭘 심는 거죠. 그렇게 좀 경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경운도 무조건 방치해두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경운은 반드시 뒤따르는 방법이 뭘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고, 또 무경운 강조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최소한의 경운은 해준다. 그러니까 풀 제거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경우는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해주고 무대책으로 하면 풀밭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예. 밭 표면에 편백나무 가루를 뿌려주면 좋을지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따졌지? 편백나무 가루가 많은 거. 근데 사실은 편백나무는 침엽수잖아요. 그죠? 이 침엽수 톱밥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너무 톱밥 강조하다 보니까 나무 톱밥이나 술을 쓸까봐 지금 얘기가 걱정되는데요. 침엽수 톱밥은 조심해야 된다. 이 침엽수에는 독이 있죠. 물론 일반 톱밥도 독이 있습니다. 일반 톱밥도 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열로 발효해야만 피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근데 저희는 도시농업에서는 고열로 발효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만 안 쓰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 나무 톱밥 독은 빗물에 의해서 중화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편백나무나 소나무나 은행나무도 침엽수입니다. 이런 침엽수 톱밥들은 독이 더 많죠. 더 이 침엽수만이 갖고 있는 또 독이 있거든요. 송진 같은 것도 독이고. 그래서 저는 편백나무 가루는 절대 밭에 뿌려주지 마시고, 혹시 처치하기 곤란하시면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건 따로 발효시켜야 됩니다. 따로 발효시켜서 오래 걸려요. 제가 뭐 은행잎을 발효시켜봤는데 오줌하고 섞어서 거의 2년가량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줘야지
그냥 넣어줬다가 밭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파감 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발화를 못 시키게 하는 물질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누구는 그 침엽수 잎사귀나 침엽수 톱밥을 뭐 농약처럼 쓴다는 말은 제가 들어봤어요. 써보진 않았는데 그만큼 독이 있으니까 농약처럼 쓴다는 얘기겠죠. 질문하신 분이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편백나무 가루를 많이 갖고 계신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반드시 따로 바로 식혀서 넣어주라는 얘기를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팀장님 어떻게 이제 더 질문 없을까요? 네,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충기 대표님도 그냥 바쁜 중에 그냥 가면서도 운전하면서 또 얼굴 보여주고 너무 네. 고생. 우리 수호 대표님 또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보기 좋았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공지해 드릴게요. 아마 지금 카톡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단체 톡방을 카카오톡에 만들었고요. 보시면 오늘 강의 자료하고 그 이제 강의에 관한 내용들을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 링크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태비학교 안내하고 실습텃밭 안내, 강의 자료 이런 거를 전부 저희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확인하시고 후기 같은 것도 이쪽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혹시 실습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따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림텃밭은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인데 모기가 너무 많아요. 네, 모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오실 때 대비를 하고 오셔야 뭐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오셔야. 네. 물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여서 네, 그때 모기가 적긴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예.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비물도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지만 드실 물, 그리고 모기에 물리지 않을 단단한 옷, 네. 그리고 뭐였지? 또 뭐가 있었네. 네, 맞아요. 그 음식물 찌꺼기나 퇴비 재료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균배양채 만들어서 담아가실 스티로폼 박스. 이렇게 커피 찌꺼기요. 커피 찌꺼기는 실습 3입니다. 이번 주는 아니에요. 네. 아직 성급했어요, 미니쌤. 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지해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뵀으면 좋겠네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